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뼈와 살을 내어주고도 모자라 영혼까지 긁어주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평생을 비좁은 세탁소 안에서 뜨거운 스팀 다리미 열기를 견디며 키워낸 외동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남편과 저는 우리 딸 지수 하나만큼은 구김살 없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노후 자금까지 전부 깨서 최고급 혼수를 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독하고 참혹했습니다. 딸은 시댁에 창피하다며 우리 부부를 벌레 보듯 내쳤고 제 남편은 차디찬 병원 침대 위에서 억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핏발선 눈으로 제 손에 꽉 쥐어주었던 녹슨 열쇠 하나. 저는 그 열쇠로 남편이 몰래 얻어둔 외곽의 낡은 창고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낸 딸년의 기막힌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끔찍했던 진실과 제가 선택한 마지막 결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환자실을 가득 채우던 기계음이 한순간 길게 늘어지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침대 옆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남편은 제 손바닥에 작고 차가운 쇠 조각 하나를 억지로 쥐어주고는 기어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당신이 왜 갑자기 이래. 어제까지 멀쩡하게 밥 먹었잖아. 제가 남편의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사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저는 차가운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먹긴 했지만 입원할 정도로 아픈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남편을 옮긴 뒤 저는 홀린 듯이 제 오른손을 펴보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쥐어 뜯으면서까지 제게 남긴 것은 끝부분이 구부러진 낡은 열쇠였습니다. 창고, 시아호, 창고 열어, 그거 열어봐.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남편의 두 눈은 기괴할 정도로 번뜩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기보단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짓눌렀길래 죽어가는 순간에 아내인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대신 창고 열쇠를 쥐어준 것일까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상복을 입고 앉아 그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제 외동딸 지수와 사위 박서방이 나타난 것입니다. 딸은 상복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채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을 왜 이런 외곽병원으로 잡았어? 오빠네 병원 사람들 오기도 불편하고 시부모님 오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주차장도 엉망이던데. 딸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우는 대신 장례식장의 시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박서방은 뒷짐을 진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차마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어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내 남편, 저 아이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헛웃음이 났습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딸의 결혼 선언부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던 지수는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한다는 젊은 원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사위 박서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인사해. 여기 오빠네 아버지는 분당에서 요양병원을 크게 하시고 오빠는 압구정에서 성형외과 해. 우리 다음 달에 상견례 할 거야. 자랑스럽게 떠드는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같이 30년 넘게 동네 모퉁이에서 세탁소 하며 먹고 산 집안에 그런 대단한 집안의 사위가 들어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기뻐하기보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집안 차이가 너무 나면 네가 시집가서 마음고생한다. 그쪽 부모님은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아신다더냐? 그 말에 지수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빠는 초를 쳐도 꼭 그렇게 쳐? 오빠가 다 알아서 한댔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오빠네 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으로 반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해주신대. 그러니까 혼수랑 예단은 내가 알아서 꽉 채워가야 해. 며칠 뒤 지수는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구체적인 액수를 들이밀었습니다. 가정가구 전부 수입산으로 해야 하고 예단비 명목으로 현금 3억은 가야 해. 그래야 내가 거기서 기한 죽고 살아. 엄마, 나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 이 결혼 못하면 죽어버릴 거야. 3억. 저희 부부에게 3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나오는 동전 하나까지 모으고 남편이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미뤄가며 꼬박 3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하나 사서 노후에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자고 딱 작년에 계약해둔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수야, 그 돈은 네 아빠랑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만든 노후 자금이다. 네 결혼에 다 써버리면 우리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제가 울며불며 말렸지만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식모 취급 받아도 좋아? 다른 집은 딸 시집 보낼 때 빚을 내서라도 해준다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깟 상가 건물이 내 인생보다 중요해? 결국 남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 상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찾은 돈에 세탁소 보증금 중 일부까지 빼서 딸의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돈을 보자마자 지수는 언제 울었냐는 듯 화색이 돌았고 그날부터 최고급 백화점을 돌며 혼수를 사들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의 화려한 결혼식 날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남기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부 쪽 집안이 볼 게 없다며 신랑이 아깝다는 소리들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웃었습니다. 내 딸만 잘 살면 그걸로 족한다고요. 하지만 지수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였습니다. 결혼한 지 3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지수가 좋아하는 양념게장과 나박김치를 잔뜩 담아 반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미리 간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깜짝 방문을 한 것이었죠. 화려한 아파트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가로막혀 실랑이를 하던 중 지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지수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여기 연락도 없이 왜 와? 인사도 없이 제 팔을 낚아채듯 밖으로 끌고 나간 지수는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어머니 와 계신단 말이야. 엄마 옷차림이 이게 뭐야? 경비 아저씨가 어디 파출 보온 줄 알았대잖아. 엄마 몸에서 그놈의 세탁소 기름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지수야, 나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게장 좀 먹이려고. 누가 이런 냄새나는 반찬 가져오래? 우리 집 냉장고에 이런 거 넣을 데도 없어. 제발 나 좀 살게 내버려둬. 왜 자꾸 찾아와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창피해 죽겠어. 진짜. 다신 오지 마. 지수는 제가 밤새 만든 반찬통이 든 보자기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바닥에 흐른 붉은 김치국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노후를 다 바쳐 최고급으로 꾸며준 집인데 정작 그 집을 만들어준 부모는 냄새나는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퉁퉁 부은 제 눈을 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 줄담배만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세탁소문을 닫고 일찍 귀가하던 남편이 밤 10시가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으면 그저 옛날 친구 좀 만나고 왔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안방문 너머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 새끼가 진짜로? 아니, 그럼 우리의 혼수 들어간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당장 명세서 싹 다 뽑아서 제가 말한 그 창고로 가져오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던 찰나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상복도 입지 않고 박서방과 시시덕거리는 지수를 보며 저는 다시 제 손에 쥐어진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열쇠가 향하는 곳에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언가가 있다.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화호 근처의 낡은 컨테이너 창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열쇠 구멍에 남편의 쇠조각을 밀어넣고 돌리던 순간 끼익하는 새소리와 함께 열린 문 너머로 보인 광경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끼익! 녹슨 철문이 거친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시화호의 습한 바람이 컨테이너 안으로 밀려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훅 끼쳐오는 매캐한 담배 냄새를 다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낮인데도 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싸구려 접이식 플라스틱 테이블 하나와 등받이가 부러진 의자,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수십 개의 빈 담뱃갑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평소 피우던 그 싸구려 담배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테이블 다가갔습니다. 그 위에는 남편이 세탁소에서 늘 코에 걸치고 있던 돋보기 안경과 손때 묻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실로 감겨있는 봉투의 입구를 풀고 안에 든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주소지는 분명 딸 지수가 신혼집으로 들어간 반포의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30억을 주고 흔쾌히 사주셨다던 그 잘난 아파트. 하지만 서류에 적힌 소유자는 박서방네 부모님도 박서방도 아닌 전혀 모르는 이름의 법인 회사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철해져 있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0만 원, 임차인 박성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가 아파트가 아니라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반전세 아파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무리해서 내 남편의 허리 수술비와 노후 자금까지 싹 다 긁어모아 만들어준 현금 3억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최고급 수익 가구를 채워 넣으라며 피눈물을 삼키며 지어준 그 돈의 행방이 서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서방의 이름으로 된 대출 독촉장과 신용정보 조회서들이 뭉텅이로 나왔거든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심지어 이름도 생소한 대부업체들까지 박서방은 수십억대의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였습니다.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는 지수 녹취, 최 실장 보관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와 함께 명함이 하나 클립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진실 흥신소, 최영구 실장, 24시간 상담 환영. 남편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혼자서 이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약한 사람이 이 어두운 창고에 홀로 앉아 사위의 빚더미 서류를 확인하며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딸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에 혹은 그 사기극에 딸이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숨이 막혀 결국 심장이 터져버린 것은 아닐지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쑤셔넣고 창고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더군요.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뻘건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둘러 동네로 돌아와 세탁소에 딸린 비좁은 살림집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 짜증나. 아빠는 무슨 통장을 이렇게 꽁꽁 숨겨놔? 오빠, 안방 장롱 밑에 한 번 더 뒤져봐. 열린 방문 너머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참이었죠. 그런데 지수와 박서방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유품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낡은 양복과 제가 꿰매준 겨울 점퍼가 바닥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장롱 서랍은 전부 뽑혀 있더군요. 지수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은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수첩을 뒤로 감추며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 유품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장모님 마음고생을 덜어드리는 길일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치우고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박서방의 거짓말에 지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생명보험 증권 어딨어? 그리고 이 집이랑 세탁소 보증금 계약서는? 오빠네 병원에 지금 당장 최신식 레이저 기계를 들여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번 달은 현금 융통이 안 된다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잖아. 아빠 죽었으니까 사망보험금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당장 오빠 병원에 투자해. 저는 바닥에 내팽겨진 남편의 옷가지를 천천히 주워 올렸습니다. 슬픔조차 사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저 아이에게 3억을 만들어주려다 화병으로 죽었는데 저 아이는 아비의 뼈가루가 식기도 전에 그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보험금? 그런 거 없다. 네 아빠 3년 전에 허리 아파서 입원했을 때 네가 창피하다고 큰 병원 1인실 쓰라고 난리쳤잖아. 그때 병원비 내느라 보험 다 깼어. 그리고 남은 상가 계약금이며 세탁소 보증금 뺀 돈은 네 결혼할 때 3억 만들어서 다 줬잖니. 제 말에 지수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장난해? 그럼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아빠가 죽었다고? 엄마 아빠는 진짜 대책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 딸년 시댁에서 기죽지 않게 뒤를 받쳐주지는 못할 망정 이 낡아빠진 세탁소 하나 달랑 남겨놓고 어쩌라는 거야. 지수는 분에 못 이겨 안방 화장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장대 거울이 금이 갔죠. 박서방은 지수를 말리는 척하며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초조함과 짜증이 역력하더군요. 박서방, 제가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지수 결혼할 때 가져간 현금 3억, 그거 사돈어른 뜻대로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 사는데 다 쓴 거 맞지? 제 질문에 박서방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구렁이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럼요, 장모님. 지수가 안목이 좋아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창고에서 본 대출 서류와 월세 계약서가 제 가방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 같았죠. 이 뻔뻔한 사위놈은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부잣집 도련님 행세를 하며 우리 부부의 피 같은 돈을 뜯어갔고 제 딸녀는 그 사기극에 눈이 멀어 제 아비의 등골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너희는 그만 가봐라. 피곤하다. 두 사람을 방 강제로 쫓아낸 뒤 저는 엉망이 된 안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의 빚은 확인했다. 그렇다면 결혼식 날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나타나 저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콧대 높은 사돈어른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분당에서 수백 병상짜리 요양병원을 크게 운영한다는
그 시댁의 정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청첩장에 적혀있던 사돈댁 요양병원 주소를 들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에는 제법 규모가 큰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기 여기가 이명숙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이 맞나요? 제가 원장님 사돈되는 사람인데 근처에 왔다가 인사라도 드리고 갈까 해서요. 제 말에 직원은 컴퓨터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명숙 원장님이요? 저희 병원에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이곳은 5년 전부터 은혜재단에서 인수해서 운영 중이고 현재 대표 원장님은 김성철 목사님이십니다. 그전 원장님 이름도 이명숙은 아니었어요. 네? 그럴 리가요.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는 박송호 원장 어머니라고.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 같네요. 순간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원장이라는 시어머니도 가짜, 요양병원도 가짜. 그렇다면 내 딸 지수는 도대체 누구와 결혼한 것이고 그 3억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지수는 정말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걸 모르고 속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강남 사모님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 제 부모를 제물로 바친 것인지.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원 밖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창고에서 챙겨온 흥신소 최 실장의 명함을 꺼냈죠.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저는 기어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진실 흥신소입니다. 저 최 실장님 되십니까? 며칠 전 돌아가신 시화호 창고 주인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남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죠. 아, 사모님이시군요.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증거물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만나시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의 장막을 찢어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분당 요양병원 근처에 허름한 찻집에서 진실 흥신소의 최영구 실장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체격이 다부진 최 실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 봉투와 검은색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더군요. 남편이 창고에 남겨둔 것과 같은 종류의 봉투였죠. 오늘 오전에 분당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 갈라진 목소리에 최 실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아셨군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 사위 되시는 박성호 씨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 아닙니다. 그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서 사채빚만 20억이 넘는 다중 채무자죠. 월급은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 실장의 말은 건조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죠. 첫 번째 사진에는 결혼식 날 최고급 실크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던 사돈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나온 사진 속 그녀는 시장통 허름한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고 쪼그려 앉아 양파를 까고 있더라고요. 종로에 있는 하객 대행업체 소속 단역배우입니다. 일당 50만 원에 고용된 가짜 엄마죠. 박성호 씨의 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연락 끊긴 지 오래입니다. 박성호는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은 고아나 다름없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진 속 가짜 시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가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와 계신다며 저를 벌레 보듯 내쫓았던 그날 반포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저 저를 떼어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수는 내 딸은 이 기막힌 사기극에 속아서 인생을 망친 겁니까? 우리 지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당장 그 집에서 내 딸부터 데리고 나와야.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하자 최 실장이 다급히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연민과 망설임이 교차하고 있더군요. 사모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이 USB에 담긴 내용을 들으시고 절대 이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께서 창고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최 실장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USB를 꽂은 뒤 마우스를 클릭했죠. 사장님께서 우연히 세탁소 앞에서 박성호가 험악한 채권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걸 보셨답니다. 그 뒤 박성호가 세탁소 앞에 차를 세워둔 채 급히 자리를 비운 날 사장님께서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블랙박스 음성을 확인하고 저에게 넘기신 파일입니다. 결혼식이 있기 딱 한 달 전의 대화입니다. 노트북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낯익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죠. 사위 박서방, 그리고 제 배 아파 낳은 외동딸 지수였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사채업자들이 당장 3억 안 갚으면 내 손모가지 자르고 병원에 소문 다 낸대. 우리 파혼하자. 나 껍데기만 의사지 빚쟁이인 거 너도 이제 알았잖아. 미안하다. 차 안에서 박서방이 훌쩍이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수가 결혼 전에 이미 박서방의 빚과 가짜 신분을 전부 알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지수의 대답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동네방네 강남 병원장 사모님 된다고 다 떠벌려놨는데 이제 와서 파혼? 나 그 지긋지긋한 세탁소 집딸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이골이 났어. 가난 냄새 나는 내 인생 오빠 타이틀로 덮어보려는데 왜 이제 와서 초를 쳐. 오빠 의사 면허증은 진짜잖아. 파산 신청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빚부터 막아. 당장 3억이 어디서 떨어져. 나 병원에서도 잘리게 생겼다고. 우리 엄마 아빠 상가 건물 사려고 모아둔 돈 있어. 내가 혼수랑 예단비 핑계대고 바닥에 들어놓으면 아빠는 간쓸게 다 뺏어라도 돈 만들어줄걸? 오빠네 엄마 가짜인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일단 반포 아파트는 월세로 대충 구하고 가구는 중고로 사서 채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받은 현금 3억으로 당장 급한 사채이자부터 갚아. 알았어?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차가웠습니다. 사위가 오히려 망설이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그래도 장인 장모님 평생 세탁소에서 스팀 쐬어가며 모은 노후 자금인데 그 돈 다 날린 거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들키긴 뭘 들켜. 돈만 빼내고 나면 냄새나는 우리 집이랑 아예 영 끊을 거야. 시어머니가 수준 안 맞는다고 창피하니까 친정부모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핑계대면 그만이야. 나 평생 아빠 엄마한테서 나는 약품 냄새 맡으면서 숨 막혔어. 내 살 길 내가 찾겠다는데 오빠가 왜 난리야? 무조건 내 말대로 해. 탁. 최 실장이 서둘러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더군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왜 그토록 시댁 방문을 막았는지, 제가 가져간 반찬을 바닥에 내팽겨치며 파출부 취급을 했는지, 왜 박서방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빚쟁이처럼 전화를 붙들고 있었는지, 흩어져 있던 더러운 진실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내 남편은 지수를 위해 상가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을 물던 내 남편은 이 끔찍한 음성을 그 차가운 창고에서 혼자 들었던 것입니다. 금지오겹 키운 딸이 자신들의 피 같은 돈을 사기꾼의 빚 갚는 데 바치기 위해 철저히 부모를 속이고 버릴 계획을 짰다는 사실. 평생 다리미를 쥐어 화상 흉터로 가득한 아비의 손을 그저 가난 냄새 나는 구질구질한 것으로 치부했다는 사실. 남편의 심장은 그 거대한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터져버린 것이었죠.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이 휴지를 건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내장을 맨손으로 쥐어 뜯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거든요. 활활 타오르던 슬픔과 절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얼음덩이로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실장님, 이 녹음 파일 사본 그리고 가짜 시어머니 계약서랑 박성호 빚 서류들 제 가방에 넣어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저 두 악마들을 맹정신으로 마주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죠. 가방을 챙겨 들고 찻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내 사랑 지수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까 오빠가 말한 아빠 생명보험금 그거 진짜 없는 거 맞아? 내가 보험사에 전화해보니까 아빠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있던데 그거 사망신고 빨리 하고 돈부터 찾아와. 오빠네 병원에 레이저 기계 무조건 이번 주에 들여놔야 한단 말이야. 전화를 받자 아비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돈부터 내놓으라며 악을 쓰는 딸의 목소리. 저는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그래 지수야, 사실 네 아빠가 혹시 몰라서 따로 들어둔 사망보험이 하나 더 있긴 하다. 진단금이랑 사망금 합치면 한 5억쯤 나올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네 아빠 몰래 시골에 사둔 땅도 좀 있어. 이제 네 아빠도 없는데 그 재산들 전부 너랑 박서방한테 넘겨주마. 제 입에서 5억과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수학이 넘어 지수의 숨소리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진짜? 엄마, 진짜 돈 더 있어? 아, 진작 말을 하지. 오빠 들었지? 내 말이 맞잖아. 옆에 있던 박서방에게 환호성을 지르며 떠드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환희가 절정에 달할 때쯤 조용히 말을 이었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재산 명의를 넘겨주려는 가족들 동의서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모레 오후 2시 네 시어머니도 반드시 모시고 너랑 박서방 세탁소로 와라. 사돈어른 증인이 있어야 훗날 뒤탈이 없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구나. 사돈어른 안 오시면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아, 시어머니를 거길 왜 해? 알았어. 어떻게든 모시고 갈 테니까 서류나 완벽하게 준비해놔. 딴소리 하지 말고. 지수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액정이 까맣게 꺼진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돈 냄새를 맡았으니 지옥 끝에서라도 그 가짜 어미를 데리고 나타나겠지. 남편이 평생을 바친 비좁고 냄새나는 세탁소에서 내 손으로 직접 너희들의 그 역겨운 가면을 벗겨 갈기갈기 찢어주마. 저는 복수를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약속한 모레 오후 2시, 저는 평소처럼 세탁소 셔터를 반쯤 올려놓고 스팀 다리미의 전원을 켰습니다. 슉슉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수증기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죠. 남편이 살아생전 매일같이 맡았던 지수가 그토록 역겨워하던 그 약품 냄새와 섞인 수증기였습니다. 다림질판 위에는 최 실장에게 받아온 서류 봉투와
까만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입던 낡은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문 밖을 주시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세탁소 앞 좁은 골목으로 번쩍거리는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명품 가방을 팔에 낀 지수와 번지르르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박서방이 내리더군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진 속 종로 국밥집 단역배우, 바로 그 가짜 사돈어른이었습니다. 아우 냄새, 엄마 환기 좀 시켜놓지. 이게 무슨 냄새야. 옷에 냄새 다 배겠어. 지수는 세탁소 문을 열자마자 코를 틀어막으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가짜 시어머니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죠. 사돈 오랜만입니다. 동네가 참 서민적이고 정겹네요. 저희 기사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길가에 대충 세워뒀는데 빨리 서류나 받고 가야겠습니다. 오후에 백화점 VIP 라운지 예약이 있어서요. 가짜 시어머니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하며 가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다림질판 앞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 3개를 가리켰죠. 앉으시지요, 사돈어른. 귀한 걸음 하셨는데 차라도 한 잔 내오겠습니다. 제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내밀자 지수가 탁 소리나게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종이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갈색 커피물이 장판을 적셨죠. 엄마, 시어머니는 이런 싸구려 커피 안 드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도장 찍은 서류랑 보험금 통장부터 내놔.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체가 지금 돈 입금하라고 난리란 말이야. 박서방도 옆에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지수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장인어른 남기신 재산 저희가 강남 노른자 땅에 잘 굴려서 나중에 장모님 편하게 모실 테니 걱정 마십시오. 서류는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박서방이 다림질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향해 손을 뻗더군요. 저는 재빨리 그 봉투를 낚아채 제 품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가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분당 요양병원은 잘 돌아가시고요. 어제 제가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원장님 성함이 김성철 목사님으로 바뀌어 있던데 언제 병원을 넘기셨습니까? 제 질문에 가짜 시어머니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손수건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이 바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죠. 박서방의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재단의 병원을 급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박서방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다림질판 위로 툭 던졌죠. 종로의 허름한 국밥집 아치마를 두르고 쪼그려 앉아 양팔을 까고 있는 가짜 시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매각하시고 종로에서 국밥집이 여셨나 봅니다. 일당 50만 원 받고 가짜 에미노를 타려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아주머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가짜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무슨, 야, 박 원장, 나 이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 너 잔금도 아직 안 줬으면서 사람을 이딴 데로 불러내? 나 갈 거니까 그리 알아. 가짜 시어머니는 모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세탁소 문을 박차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박서방이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하며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상황을 지켜보던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저를 향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엄마, 뒷조사했어? 엄마가 감히 오빠 뒤를 캐고 다녀? 미쳤어 진짜? 미친 건 너희들이지.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봉투 안에 있던 나머지 서류들을 전부 꺼내 다림질판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박서방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불법 도박 사채 대출 독촉장,
그리고 반포 40평 아파트의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반전세 계약서가 우수수 쏟아졌죠. 박서방, 사채빚이 20억이 넘더군.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 3억, 혼수 산다고 가져가더니 도박빚 막는 데 썼나? 아니면 새로 도박판을 벌이는 데 썼나? 대출 서류를 확인한 박서방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자, 장모님 오해십니다. 제가 스포츠 토토에 잠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서 지수만큼은 어떻게든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리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 강남병원 의사 맞지 않습니까? 장모님이 이번에 그 5억만 주시면 급한 사채비 끄고 지수 평생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네, 장모님. 그 역겨운 입에서 사랑이니 여왕이니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다림질판 위에 있던 분무기를 들어 박서방의 얼굴에 찬물을 훅 뿌려버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을 들먹여 내 딸 피를 빨아먹고 내 남편 등골을 부셔놓고서 뭐? 오해? 형편이 어려워서 거짓말을 해? 사기꾼 새끼가 끝까지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제가 고함을 치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서방 대신 지수가 나섰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죠. 엄마 그만해. 빚 좀 있으면 어때? 그래도 의사 타이틀은 진짜잖아. 나 친구들한테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왜 산통을 깨? 빚 20억? 엄마가 아빠 사망금 5억 주고 남은 시골 땅 팔아서 갚아주면 되잖아. 엄마는 내가 결혼하자마자 사기당해서 이혼녀 타이틀 다는 꼴 보고 싶어? 그 꼴 볼 바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 거야. 당장 돈이나 내놔. 자신을 속인 사기꾼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알량한 의사 사모님 타이틀을 지키겠다고 제 아비의 목숨까지 뺏어가려는 딸.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딸 지수는 이 사기극의 피해자가 아니라 기꺼이 악마의 손을 잡은 공범이라는 것을요. 눈앞에 서 있는 저 여자는 제가 세탁소 열기 속에서 애지중지 키워낸 내 딸이 아니라 그저 돈과 허영에 미쳐버린 괴물이었습니다. 지수야, 넌 내가 오늘 너희를 이 냄새나는 세탁소로 부른 이유가 정말로 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니? 저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둔 소형 스피커에 블루투스를 연결했죠. 나는 오늘 네 아빠가 왜 갑자기 심장이 터져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려고 불렀다. 뭐? 아빠가 왜 죽긴 왜 죽어? 병원에서 심근경색이라고. 제가 휴대폰 화면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수의 말이 끊기고 스피커에서 거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당장 3억 안 갚으면 내 손모가지를 자른대. 우리 파혼하자. 박서방의 찌질한 목소리가 좁은 세탁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서방이 기겁하며 고개를 쳐들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 미쳤어? 나 그 지긋지긋한 세탁소 집 딸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이골이 났어. 가난 냄새 나는 내 인생 오빠 타이틀로 덮어보려는데 왜 파혼해? 엄마 아빠 상가 건물 사려고 모아둔 돈 있어. 내가 혼수 핑계 대면 아빠는 간쓸게 다 뺏어라도 해줄걸? 현금 3억 받아서 당장 사채이자부터 갚아. 자신의 목소리가 세탁소 안에 퍼지자 지수의 얼굴에서 피키가 싹 가셨습니다.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렸고 뒷걸음질을 치다 세탁물 바구니를 져서 넘어뜨렸죠. 그래도 장인 장모님 노후 자금인데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들키긴 뭘 들켜? 돈만 빼내고 나면 냄새나는 우리 집이랑 아예 영 끊을 거야. 나 평생 아빠 엄마한테서 나는 약품 냄새 맡으면서 숨 막혔어.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녹음 파일이 끝났지만 씩씩거리는 다리미 스팀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죠.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차갑고 어두운 시와호 창고에서 혼자 앉아 이 목소리를 들었다. 평생 제 손에 화상 흉터 남아가며 키운 금쪽 같은 내 딸이 지 애비 몸에서 나는 가난 냄새가 역겨워 돈만 빼먹고 버리겠다고 작당모의하는 이 악마 같은 목소리를 말이다. 엄마, 그게 아빠가 이걸... 지수는 턱을 덜덜 떨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아빠를 죽인 건 심근경색이 아니야. 바로 너다. 네 허영심과 그 빌어먹을 강남 사모님 타이틀에 미쳐 부모를 팔아넘긴 미년이 네 아빠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거다.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지수는 제 옷깃을 붙잡으려 손을 뻗더군요. 아니야 엄마, 오해야. 내가 그때는 오빠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홧김에.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들을 줄은 진짜 몰랐어. 엄마 제발. 오해? 그래.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가난의 냄새. 내가 오늘 원 없이 맡게 해주마. 그리고 오해인지 아닌지 똑똑히 확인시켜주지. 저는 지수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고 다림질판 밑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두 괴물이 그토록 목을 매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현실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차례였으니까요. 제가 다림질판 아래서 꺼내어 그들 앞에 던진 것은 두꺼운 서류철이었습니다. 맨 윗장에는 굵은 궁서체로 사기고소장 초안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 서류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반포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와 박서방의 월급 채권 확보 자료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모님? 고소라니요? 가압류라니요? 박서방은 서류를 집어들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말 그대로다. 너희들이 내 남편을 속여 갈취한 3억, 혼수 명목으로 빼돌려 도박빚을 갚는 데 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자료를 전부 변호사에게 넘겼다. 반포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은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고 니놈의 그 껍데기뿐인 의사 월급도 법적으로 압류 절차를 준비 중이다. 그 말에 지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죠. 엄마, 가족끼리 무슨 고소야. 엄마가 이러면 오빠 병원에서 잘려. 의사면허 날아가면 그나마 있는 빚도 못 갚는다고. 아까 말한 아빠 사망금 5억이랑 땅만 주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일을 이렇게 키워? 끝까지 5억 타령을 하는 지수의 멍청하고도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억? 땅? 지수야, 네 아빠가 피토하며 평생 모은 돈을 너희가 싹 다 털어갔는데 냄새나는 이 세탁소 구석에 무슨 놈의 5억이 더 있겠니? 그건 너희들을 이 구질구질한 세탁소 바닥에 무릎 꿇리려고 던진 미끼다. 너희 부부에게 돌아갈 돈은 단 1원도 없어. 뭐? 거짓말? 거짓말이지. 오빠 빚이 20억인데 엄마가 돈을 안 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서방은 더 이상 여왕님 운운하던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할 여유조차 없어진 듯 하더군요.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저 진짜로 병원에서 잘리면 장모님 돈 3억도 영영 못 갚습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지수 이혼료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미 잘렸을 텐데. 저는 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꾸했죠. 오늘 오전 10시 정각에 변호사를 통해 네가 페이닥터로 있는 그 성형외과 대표원장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와 관련 증거 일부가 접수됐고 또 네 도박빚과 사기 결혼 의혹에 대한 병원 내부 확인도 시작됐을 거다. 그 순간 마치 짠 것처럼 박서방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표 원장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전화를 받은 박서방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그게 아니라 오해가... 네?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니요. 이번 달 월급은... 네? 제 재무 문제 때문에 병원에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원장님 제발 한 번만...
박서방은 휴대폰을 붙잡고 절규했지만 통화는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그가 넋을 잃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동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씩씩대던 지수가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박서방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병원에서도 잘리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의사라고 해서 빚 갚아주려고 우리 아빠 돈까지 훔쳐다 줬는데 이제 와서 백수가 돼? 이 사기꾼 새끼. 내 돈 내놔. 방금 전까지 저를 원망하던 지수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박서방의 머리채를 틀어쥐었습니다. 박서방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그는 지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녀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쫙 하는 마찰음이 좁은 세탁소 안을 채웠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 끝까지 하자고 매달린 게 누군데. 네가 냄새나는 친정 버리고 강남 사모님 행세하고 싶어서 내 사기극에 동참해놓고 누굴 탓해? 네 애비 죽인 것도 결국 너잖아. 두 사람은 세탁소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옷을 찢고 얼굴을 핥기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평생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어 허영에 찌들었던 딸과 돈에 눈이 멀어 장인의 등골을 빼먹은 사기꾼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역겨운 꼴을 묵묵히 내려다보다 세탁소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와 최 실장님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녹지 파일을 확인한 뒤 박서방과 지수를 향해 차분히 말했죠. 두 분이 방금 하신 말씀까지 모두 기록됐습니다. 혼수와 예단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로는 채무변제에 쓰였다는 점, 그리고 지수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고요. 이 자료들은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제출될 겁니다.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건 가족 일입니다. 장모님이랑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요. 제가 돈만 마련하면 이제 가족끼리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내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대로 못 살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 아빠도 죽었는데 나까지 잃고 싶어? 3억 내가 평생 팥줄부 일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고소만은 하지 마. 눈물 콧물로 얼룩진 지수의 얼굴이 제 바지가랑이를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그 손을 차갑게 떼어냈죠. 내 딸 지수는 지애비 등골 빼먹고 가난 냄새 난다고 버린 날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었다. 이제 네가 한 말과 행동은 네가 책임져라. 엄마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일은 오늘로 끝이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이 두 사람 더 이상 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지 않겠습니다. 저는 텅 빈 세탁소 안에 홀로 서서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과 부서진 옷걸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평생 켜져 있던 낡은 스팀 다리미의 전원을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씩씩거리던 소리가 멎고 세탁소 안에는 비로소 완전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박서방과 지수의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증거들로 인해 박서방은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지수 역시 공범으로 인정돼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었거든요. 박서방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들어갔고 도박빚과 사기 전과가 병원가에 알려지며 의사로서의 평판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집행유예로 감옥행은 면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지옥이었죠. 박서방의 채무증 상당 부분의 연대보증을 서 있었던 지수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과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며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강남 사모님을 꿈꾸던 제 딸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그날부로 30년간 운영하던 세탁소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걸어두었던 반포 아파트 보증금과 박서방의 통장에서 겨우 회수한 5천만 원 남짓의 돈, 그리고 세탁소를 판 돈을 합쳐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을 구했죠.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상가 건물은 아니지만 거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햇살이 한가득 들어오고 마당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는 평화로운 집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남편을 모셔둔 수목장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이름표가 걸린 소나무 아래 앉아 제가 직접 기른 방울토마토를 올려두고 한참을 떠들다 왔죠. 제 손끝에는 더 이상 독한 세탁소 약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마당에서 캐낸 흙냄새와 들꽃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거든요. 남편은 비록 제 곁을 떠났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 부부를 평생 올가매던 자식이라는 지독한 족쇄를 끊어내고 온전한 제 인생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남편을 향한 미안함으로 텅 빈 듯 시리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 제 몫으로 온전히 끌어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부모니까 라는 죄책감으로 남은 인생을 갉아먹으며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때로는 단호하게 쳐내는 것이 자식과 내 배우자를 모두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을 제 손으로 법의 심판 앞에 세운 저의 결단이 세상의 눈에는 그저 독하고 매정한 어미로만 보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유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음을 여러분은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따뜻한 응원이 지금의 제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씁쓸하고도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